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외전에서는 최민희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 모시고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맞죠? 제가 제대로 타이틀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언제 되셨습니까? 국민소통위원장 2주 됐어요. 높은 자리 맡으셔서 낮은 자리 소통하는. 소통하는. 네. 거기엔 언론도 들어있어요. 아니 근데 소통은 높은 분들이 해야지 되는 거니까요. 소통은 잘하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예. 지금 비속어 논란의 여진이 아니고 점점 확산되고 있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MBC 고발하시고 국힘에서는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국힘도 했나요? 그 시의원이 대표로 시의원 이모 시의원이 대표로 한 거죠? 예, 제가 착각했나? 예. 예, 그래도 국힘은 예. 국힘이니까요. 예. 우선 이게 떡봉김에 제사 지내자 이런 분위기가 국힘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떡봉김에 제사 지내자는 이번에 MBC에 대해서 건수 한번 잡았다. 그래서 그동안 MBC가 사실은 대부분의 국민들은 언론다운 언론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눈에 가시였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본래 언론은 권력자의 눈에 가시여야 돼요. 불편하죠. 왜냐하면 불편한 보도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 관련하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뿐만 아니라 소위 예산 관련한 거 등등 많이 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손 좀 보자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떡봉김의 제사 이건 아주 즉자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래전부터 보수 쪽에서는 방송 구조 개편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방송 구조 개편 쪽 전문가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 방송 구조 개편 시도가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1차적인 시도는 MB 정권 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우룡 박문진 이사장 임명했고 그때 김우룡 교수 잘 압니다. 그분의 생각을. 핵심이 MBC 민영화였어요. 그런데 뭐 방송 구조 개편 계획할 수 있죠. 그런데 의도가 불순한 지금 이 상황에서는 비판 언론, 비판하는 MBC를 옥죄기 위하여 MBC 공영화를 불쑥 그것도 이제 민영화요? 네, 원내대표도 그러니까 공영화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민영화요. 그걸 전 원내대표가 불쑥 던집니다. 저런 방식이 치고 빠지는 대표적인 형태인데 그래서 그런 보수 쪽에 방송 장악 음모가 늘 있는데 그 방송 장악 음모를 슬쩍 던져본 거죠. 그거 불가능합니다, 지금.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MBC의 그 지분 자체가 방송문화진흥회가 70% 그리고 30%를 정수장학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정수장학회가 그런 공적으로 지분을 내놓으시던가요. 그 부분 때문에 MBC 민영화는 현실적으로 어려웠고요. 그리고 MBC를 민영화한다는 것이 이게 정치적으로 손봐주기 위해서 시작하면 결국은 민영화해서 이건 어디로 이어지냐 누군가에게 특혜를 주겠다는 것으로 의심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MBC 겁주려고 던진 겁니다. 근데 누가 겁먹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하자면 떡봉김에 제사 지내고 이 기회에 MBC 좀 확실하게 손보자 이런 분위기 그런 분위기로 편승하는 분들이 또 있는 것 같아서 그런데요, 복잡해집니다. 이 정치적으로 보면 아까 제가도 정치 패널 그 두 분 모시고 신성범 위원님하고 저 배정호 교수 모시고 여쭤봤었는데 이게 지금 어제 최 위원장님도 여론조사 보셨겠지만 말입니다. 75%가 정부 여당이 대응을 잘못하고 있다 이런 여론. 압도적이죠. 이 정도. 75%라는 여론조사는 거의 압도적이란 표현이 가장 이거는 뭐 어떤 이론의 여지 없이 압도적인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정치적으로 도움이 될 건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이 강공 드라이브가. 그런데 왜 이런다고 보세요? 우선 국민의힘이 다음 달에 선거가 있다면 국민의힘과 대통령은 급격하게 사이가 벌어지면서 아마도 국민의힘이 대통령 버리기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근데 선거가 지금 내후년 4월이기 때문에 뭐 시간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뭘 해도 국민들은 잊어버릴 것이다. 여론에 신경을 안 쓴다 아직까지는. 여론에 목을 맬 필요가 없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대통령에 대한 충성 경쟁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은 크게 제가 보기에는 크게 보면 두 부류, 작게 분류하면 세 부류로 나눈 것 같습니다. 우선 첫째는 이 충성 경쟁에서 내가 1등 해야지 하는 그룹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MBC 이제 그
몰려가셨잖아요. 몰려갔을 때 발언한 순서를 보고 발언 내용을 보면 딱 나오더라고요. 예,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초기잖아요. 초기니까 장관 자리 하나 아직은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방통위원장 자리 하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충성 경쟁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 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파는 지금 조용히 지내거나 적당히 숟가락 얹어서 총선 때 이쪽 저쪽으로부터도 저 사람은 꼭 잘라야지 하는 사람은 안 돼야지 이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 그렇습니까? 정치인에게는. 그러니까 양다리파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양다리인데 표 안 나게 해야 되죠. 그게 기술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모난돌이 징 맞는다. 노무현 대통령이 늘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어머니한테 어렸을 때부터 들은 얘기가 모난돌이 징 맞는다. 가만히 있어라.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그런 생각으로 침묵하는 부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비율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1, 2, 3 부류를? 지난번에 이용호에게 표를 던진 42명은 모난돌이 징 맞는다 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수파네요? 다수죠 사실은. 그리고 충성 경쟁파 있잖아요. 충성 경쟁파가 오히려 소수다. 10명이에요. 지금 예를 들면 뭐 말리면 발리면 뭐 그 보면 한 10명 정도입니다. 초선 합쳐서 10명인가요? 근데 그 초선들은 지금 말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초선 중에서도 좀 결이 다른가요? 아니면 초선은 다르다고 봅니다. 영남권 초선들은 공천 이꼬르 당선이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걱정이 많겠죠. 예를 들면 주호영 비대위는 사실 뭐 다음 당대표 선거까지만 하잖아요. 그럼 다음 당대표 경선에서 누가 될지. 예를 들면 지금 뭐 안철수, 나경원 등등 얘기가 나오는데 안철수 대표가 됐을 때 안철수 대표 자체가 사실은 우아한 양다리파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차기 국민의힘 당권은 누가 가능성이 높습니까? 지금 보시기에. 당권은 이 지점에서 기준을 명확히 가져야 돼요. 대중적 여론조사를 해보면 유승민 전 의원이 1등이죠. 그런데 국민의힘 내부로 보면 나경원, 안철수 각 그런데 그게 변한 거 못 보셨군요. 그게 저는 굉장히 흥미로워서 봤는데 요새 몇 개의 여론조사에서 그게 항상 일반적인 패턴이었어요. 그런데 유승민 의원에 대한 대구 경북 그다음에 보수 여기 지지가 획기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게 빙고. 오늘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보수 유권자들의 고뇌가 시작됐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거든요. 근데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 그 여론조사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이준석, 유승민 지지를 합한 숫자가 1입니다. 1이에요. 그러면 당권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있습니다. 근데 막판에 가면 결국은 당권 경쟁은 선명성 경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는 예측할 수 없는데 이 보수 유권자들의 고뇌가요. 그러니까 저는 저는 최 위원장님 해석을 뭐 동의하면서도 무슨 생각도 하냐면 보수 유권자들의 고뇌 아주 좋습니다. 그 고뇌가 깊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 방치하고 이렇게 보수란 어떤 전체 세력이 괴멸돼가는 듯한 위기감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보수 유권자들 중에서도 인제는 안 된다. 인제는 어떤 극단적인 뭐 줄서기 이런 게 안 된다는 어떤 위기감, 또 총선에 대한 위기감. 이런 게 있으면 유승민 의원 쪽의 세가 그렇게 어떤 나중에 그 결정할 때 되면 흩어지는 것이 아니고 더 단단해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상황이 악화되면? 거기서 몇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정치사적으로 국민들의 각성이 극적으로 일어난 걸 제가 본 건 딱 언젠가요? 그 한계가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극적인 민심 반전입니다. 그랬었죠. 노무현 대통령 말기에 짜장면이 늦게 배달돼도 대통령 탓을 했습니다. 정말 싫다고 난리가 났어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분위기였는데 그런데 대통령이 탄압당하고 그런 비극적인 서거가 있은 다음 여론이 반전돼서 지금까지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사랑받는 그렇습니다. 대통령. 이게 가장 큰 반전이거든요. 두 번째 대중적 인식. 정치의식이 각성된 건 박근혜 탄핵입니다. 그 과정에서 촛불을 같이 들면서. 그런데 그 촛불이 뭐 문재인 정부가 어떤 촛불이 바라는 개혁을 쌈박하고 빠르게 효율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음,
그러니까 저는 유승민 의원에 대한 보수 유권자들의 고뇌가 지지로 바뀌는 것은 지금도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론조사 정도에서는 그냥 지지를 보낼 수 있지만 그게 표로 연결되려면 그거는 또 다른 무엇인가 계기가 그렇습니다. 필요하다. 이렇게 그러나 보고요. 그 계기가 저는 그 계기 중에 하나가 어떤 개연성, 가능성의 측면에서 지금 보수 유권자들의 어떤 환멸이 깊어질수록 유승민 의원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분위기는 약간 달라. 그 배신자 프레임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배신자 프레임에서도 벗어나. 왜냐면 대구 경북 그 조사가 놀랍더라고요. 너무나 드라마틱해요 그 곡선이. 그러니까 지금 이 보수 진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굉장히 어떤 극히 염증을 느끼는 보수 유권자들이 많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염증이라면 그건 게임이 끝난 건데. 염증까지는 아니고 걱정. 그렇죠. 그래서 제가 포괄적으로 고뇌라고 표현을 한 건데요. 근데 거기에는 그들을 막 가로막는 커다란 단어가 하나 있는데 뭐죠? 그게 박근혜 탄핵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박근혜 탄핵은 지금 있는 분들이 더 지금 대통령 하시는 분은 박근혜를 직접 잡아 넣으신 분인데 왜 그런가요?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복수하기 위한 그래서 중도표를 끌어오기 위한 카드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누군가에게 복수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것처럼 정말 짜릿한 복수는 없어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 억울하죠.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 때 탄핵된 게 아닌데. 그러니까요. 그 탄핵의 주체는 윤석열 검사죠. 그렇죠. 수사는. 수사는 그렇고 저쪽 지금 여당에서 일제히 동일한 거 아니에요. 국민적 여론이 들끓으니까. 그때 동의한 세력으로서의 유승민, 김무성 세력이 지금까지 배신자 프레임에서 못 벗어난 거죠. 그런데 그때 나머지 분들도 엄청 동의하셨잖아요, 다. 지금 계신 분들도 283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반대한 건 100여 명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그 탄핵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탄핵을 막으려면 어쨌든 계량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계량 개혁의 목표가 계량 개혁이 아니라 또 정권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수 유권자들의 고뇌는 어느 때보다 깊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그 고뇌란 부분이 아주 저도 오늘 최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아주 쏙 마음에 들어서 좀 써먹겠습니다. 근데 고뇌가 너무 추상적인 단어라 클릭수를 높이려면 아니 근데 제가 정말 유심히 봤어요. 여론조사. 여론조사를 딱 보니까 드라마틱한 변화, 특히 대구 경북 지역과 보수 지지층이었던 그 유승민 의원에 대한 지지율이 한 일주일 전하고 확 획기적으로 다르게. 그거는 보수 유권자들의 그 고뇌를 아주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오늘 웹조사가 하나 나왔는데요. 그 데이터 리서치 웹조사긴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20%예요. 긍정 평가가. 20이요? 웹조사니까 그래도 60대 이상 합니다. 그런데 이게 거의 그 웹조사에서 10대, 20대, 30대, 40대까지는 10% 미만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대구 유권자들의 극적인 변화는 대통령 지지율 20%대가 붕괴되면서 시작될 수 있다. 이게 참 모순이죠. 같은 당 쪽이고 같은 쪽인데 유승민 의원에게 오는 기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몰락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수 유권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는 사태는 막아야 되는 거예요. 저도 싫어요. 그런 사태. 그건 국민 전체가 싫어요. 그런 어떤 혼란을 겪으면 안 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은 제가 참여정부에도 참여해 봤고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에도 주도적으로 해봤고 지켜도 봤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노무현 정부가 이렇게 정권 재창출을 못한 건 요 지점이다. 문재인 정부가 정권 재창출을 못한 건 요 지점이다.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 지점 지났습니다. 일단 그렇게 보십니까? 이 정도 수준이면 정권 그 다음에는 정권 내놔야 되는 아직 거죠. 많은 다음 세월이 있지 선거 않습니까? 때는 그거 상관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 국정 기조라는 게 있고 그 대통령의 스타일이라는 거 있습니다. 섹스피어가 그랬다니까요. 사람의 본질은 안 바뀐다고. 그래서요. 저도 늘 제가 그 말씀하실 때 저번에도 했지만
저는 20살 이후에 사람이 바뀌는 부분은 한 10% 이하라고 봅니다. 아주 대단한 절차 탁말해가지고 막 하지 않는 이상 그 그릇이나 성향, 그러나 더군다나 그 외 직업을 3, 40년 했을 때 굳어진 어떤 사람의 속성은 그건 쉽게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이 이런 어떤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서 바뀌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게 암담하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직업이 제2의 천성이다. 뭐 그런 옛말이 틀린 게 하나 없고 이번 사태를 보면서 방귀 낀 놈이 성낸다는 속담 있잖아요. 옛말 그런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종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오늘 정진석 위원장이 그 하는 거 보니까 역시 국민의힘도 이제 종쳤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건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을 향해 수없이 얘기한 게 있습니다. 뭔가요? 청와대 이중대라고. 이건 청와대 이중대를 넘어서 저는 뭐 거의 제가 좋아하는 표현은 아닙니다만 홍위병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지금 어떤 사태 전개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가진 의원들이 많단 말입니다. 제가 듣기에도. 그런데도 어떤 그게 표출되지 못하는 상황이라 집권 초락을 해요.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그것도 이건 이제 시청자들께서도 이게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이게 집권 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집권 초가 이 대통령의 가장 힘쓸 때 대통령에게 여당 의원이 맞서는 거 어렵죠. 두 번째는 대선 전부터 돌았던 소문이 있지 않습니까? 뭐 말씀입니까? 소문이 많아가지고 저는 소문 중에 국회의원들을 떨게 하는 소문. 뭐요? 대규모 사정 정국 여야를 넘어서 국회의원 40-50명 자를 거다. 국회의원 40-50명 자르고 그리고 정계 개편할 거다.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되면 이게 공공연히 돌았어요. 그랬었죠. 그러면 소문이. 지금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아주 친분이 있어서 걱정 안 해도 되는 분을 뺀 대부분은 사실은 특수부 검사들의 수사 기법이라는 게 없는 것도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겁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무서울 수밖에 없다. 그런데 뭐 이 시끄러운 것 자체도 정말 피로감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이 언론에 있는 사람이고 이러다 보니까 저만 해도 피로감이 상당해요. 보면 이 매일 어떤 이 강대강의 대치 또 저쪽의 반응 뭐 이런 거. 그런데 이게 국민들 느끼에도 피로감이 상당할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오늘 웹조사에서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 20%, 국회와 국회의원이 5%입니다. 저는 이제 이 웹조사를 가지고 대통령 아주 만족하실 것 같아요. 내가 15%나 높다. 그런데 이게 어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대내적인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경제 지금 정말 너무 안 좋고 너무 겁이 나는 상황인데요. 경제가. 지금이야말로 좀 정말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좀 잘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바라질 않을 수가 없는데 불안합니다. 경제 상황이. 지금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이 쉽게 바뀔 것 같지도 않고요. 이 시끄러운 상황이 계속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럴 때는. 이게 진짜 걱정인 건 저는 우리나라와 영국이 가장 걱정스러워요. 영국. 왜냐하면 영국도 총리가 초짜 정치인이에요. 영국과 그리고 비슷한 게 지금 감세 정책 펴잖아요. 똑같아요. 그 부분이 저는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뭐냐하면 영국 지금 저렇게 엉망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경제가 금리 올리면서 감세 정책 피는 것이 충돌하는 정책 아니에요. 그런데 영국 내에서도 비판이 많고요. 근데 우리가 똑같잖아요, 지금. 똑같은데 영국은 영국 중앙은행이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국 중앙은행이 총리를 말하자면 공격하지 않고 정책으로 지금. 그래서요. 근데 우리 경제 기조가 제가 근데 그거는 이 비판은 이른바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나올 때 했는데 부자 감세고 저는 어떤 그런 정치의 영역이라고 치고 지금 돈을 굉장히 빨아들여야 될 때인데 감세라는 정책이 그리고 고금리 정책과 그게 완전히 상충되는 것 같은데 저게 될까? 그리고 또 국가 재정적으로 돈 쓸 때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복지 측면이랄까 이때 지금 그 법인세 낮춰주고 하는 게 과연 정말 맞는 어떤 정책일까 하는데 심각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정부가 경제 정책을 폄에 있어서도 자신들을 찍어줬던 그러니까 초기에 부동산 정책이나 경제 정책 나왔을 때 어떤 얘기가 돌았냐면 표를 줬던 일부
결합돼 있는 이익단체 카르텔을 겨냥한 정책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점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요구되는 정부의 역할과 지금 충돌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대통령이나 정부의 스탠스는 대선을 치르고 있는 기분으로 우리 편을 챙기기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서 더 불안하죠. 그렇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어떤 정책 하나는 이게 뭐 법인세를 감면하면 뭐 이쪽 투자가 늘어나고 이런 주장을 할 수도 있죠. 뭐 그 주장엔 또 양쪽이 있으니까. 그런데 한 국가 정부의 정책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보면 그 화살표가 한 방향을 가리킬 때가 있거든요. 그게 가진 사람들은 너그럽다. 이런 어떤 그 한 방향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값도 그 정도 0.1% 정도의 어떤 그 집값을 가진 분들은 꼭 세금을 지금 상황에서 내려줘야 되는가 이런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것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죠. 논의가 있다는 건 저도 이해하고 그렇지만 그게 방향성을 보면 정책들이 한 방향을 가리키는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종부세 수혜 대상이 정부에 많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종부세 인하의 수혜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거고 이런 세계적인 전환기 사실은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걱정은 지금이 세계적인 전환기, 세기의 전환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40년 만에 인플레이션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부분도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세기의 전환기에 예를 들면 저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은 무리라고 생각했어요. 소득 기여 성장은 이해가 간다. 그 정도까지는 가능해도. 그래도 소득 주도 성장까지는 갈 수가 없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나마 문재인 정부는 중국 의존율을 낮추기 위해서 동남아 이쪽으로 뻗어나가는 정책을 썼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뉴딜, 디지털 뉴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는 그때 원전에 대해서 말씀하셨듯이 그 문재인 정부의 원전 정책이 뭔지를 좀 보고 바꿔야 된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왜 문재인 대통령은 그 뉴딜, 디지털 뉴딜을 했나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에도 그 대통령이 그러셨더라고요. 디지털이 경제 중심이 돼야 된다. 그거 하겠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정치 논리가 개입되는 겁니다. 전 정권은 무조건 악마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부패한 집단으로 몰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제로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뉴딜 예산을 깎았다는 거 아닙니까? 0%로.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재앙이라고 저는 본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본 기사 중에 가장 걱정되는 게 요 기사. 저는 아까 그 말씀하신 그 부분. 그러니까 어떤 세계 질서가 재편되는 상황인데요, 완전히. 그 질서를 세팅해가는 새로운 질서를 세팅하는 과정에서는 정말 어떤 통치자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렇습니다. 이게 관리할 때는 시스템에 의해서 돌려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시스템이 돌아가면 그냥 관리의 시기에는 그냥 쭉 그냥 관성으로 가면 되는데 지금 세계 질서가 정말 새로운 세팅을 할 때 아닙니까? 지금 미중 관계도 그렇고 패권 경쟁도 그렇고 우리 남북 관계도 그렇고요. 이럴 때 이런 혼란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너무나 불안한 거예요. 지금 외교도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외교가 중요할 때인데 지금 그 외교의 첫 번째부터 단추를 잘못 끼운 게 지금 우리가 수출 중국 의존도가 높지 않습니까? 근데 잔뜩이나 중국이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고 그리고 중국은 제로 코로나기 때문에 경제가 확 선순환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정치 논리가 역시 개입돼서 중국은 끝났다 이런 식의 얘기가 한덕수 총리 입에서도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나왔고 그래서 중국과의 관계가 얼그러지잖아요. 그러니까 또 펠로시가 왔는데 안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외교에 있어서 선무당이 사람 잡고 있다. 이것이 결국 경제를 굉장히 어렵게 할 것이다. 이런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더 어려운 건 무역 적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점. 그런데 우리나라의 핵심이 반도체 수출인데 반도체 수출해도 수출로 얻어들이는 돈이 줄고 있다는 거. 그리고 지금 근본적인 걱정은 사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자본과 노동이 전 세계적으로 막 섞이는 거잖아요. 비용이 싼 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수출하는 우리에게는 혹이었죠. 그런데 이제 다 문을 걸어 담그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 비용만이 고려 대상인 세상에서 지금은 그렇죠. 정치가 경제의 어떤 분명한 장벽이 되는 세상이 돼가는데 그리고 신이념. 예, 근데 그 신이념은 자본주의, 공산주의 이게 아니고 자국 보호, 그렇습니다. 내셔널리즘, 경제 내셔널리즘. 옛날에는 그러니까 재료를 하나 써도 무조건 싼 데 거 써가지고 전 세계가 어떤 싸게 싸게 고급이 어떤 제품을 생산하면 되는데 지금은 고려할 게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이 질서의 세팅을 할 때 아닌 게 그러니까 전환기. 그러니까요. 이 전환기에는 DJ 같은 대통령이 필요한 거죠. 사실은 다들 그걸 쉽게 생각하시는데 대한민국이 IMF 굉장히 빨리 극복했잖아요. 네. 그때 대통령이 DJ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세팅을 할 때야말로 비전이란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신질서로 세계 국제 질서가 세팅해 나갈 때 우리의 비전은 어느 위상을 어디를 추구할 것인가 명확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지금 대통령께서는 그 선거 당시부터 중국은 약간 거리를 둔다고 해서 중국은 멀어졌어요. 중국 혐오 정서를 올라탔었죠. 일본하고는 요번에 가서 딱히 좋아진 건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아닌데 한미일 군사훈련을 재개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익 본 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근데 뭐 일본하고 나빠지도 좋아지도 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미국하고는 아무리 봐도 또 좋아졌다고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오늘 미국 부통령이 왔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부통령이 바이든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뢰는 굳건하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반증이라 이거죠. 그렇죠.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나빴다는 걸 그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고 립 서비스고 지금 핵심은 IRA잖아요. IRA를 수정하려면 미 의회에서 수정 법안을 올려서 통과돼야 돼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돼 있죠, 지금. 그러니까 저는 그 윤석열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홍보라는 것을 보면 정말 국민을 80년대식 군부 독재에서 통제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IRA 관련해서요. 영어 잘하는 국민들이 너무 많으세요.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하세요. 한덕수 총리 있잖아요. 오늘 미국 부통령 해리스 부통령이 와서 DMZ 가는데 그거 철저하게 비밀로 하기로 했던 거예요. 근데 한덕수 총리가 그거를 리빌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언론에 보도가 안 됐는데 그 전에 이미 트위터를 통해서 다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고 있다가 친구한테 받았어요. 트위터로. 그런 세상입니다. 그게 되게 불안했을 거 아닙니까? 미국이 해리스 부통령이 DMZ 방문한다는 거 사전에 얘기 안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거기가 당연히 보안상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미국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고려도 있고요. 그렇죠. 북한과의 관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총체적인 아마추어 정권이 이거는 경제도 불안하게 하고 안보도 불안하게 하고 외교도 불안하게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수 유권자들의 고뇌가 이제는 보수 내부의 질서를 재편하는 쪽으로까지 나가지 않으면 그런 움직임이 분명한 변화의 조짐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약간의. 그런데 이게 이제 어느 쪽으로 갈무리 될지는 한번 그때 필요한 게 그쪽의 지도자죠. 사실은 제가 이준석 전 대표를 마삼중이라 그러고 마삼중이 뭐예요? 마이너스 3선 중진입니다. 이게 황희두라고 정치하는 분들 하여튼 말을 잘 만들어내세요. 그분은 정치 청년인데 황희두라는 청년이 만든 거예요. 아주 비상한 마이너스 3선 중진이라고 그렇게 안 좋아합니다. 그 민주당 쪽 지지자들은. 그런데 이준석은 최소한 청년 정치로 신보수를 만들려는 노력은 해왔다는 거예요. 그 비전에 어떤 찬성하진 않지만 어떤 정치를 하고 싶다는 얘기는 많이 했어요. 이준석 대표는 적어도. 그런데 다른 분들은 그런 게 또 떠오르는 분들은 별로 없고. 저는 유승민 의원 정도가 유승민 의원은 정말 그 부분은 저는 굉장히 고개를 끄덕인 적이 있어요. 따뜻한 보수. 따뜻한 보수, 정의로운 보수, 중부담, 중복지, 경제민주. 증세 없는 복지 없다는 그 말 한마디. 그래서 저는 굉장한 어떤 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분은. 그 연설할 때 제가 국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박수도 쳤죠. 그분은 대단한 평가를 받을 만한 어떤 비전이 있어요. 그래도. 거기에 이준석의 신보수가 결합하면 그게 이제 합리적 보수로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어제 그래서 경제 마무리하면 그러니까 지금 그 디지털 뉴딜은 이름을 바꿔도 좋으니
어쩌면 관료들은 그냥 이미 예. 이름은 바꿨지만 그 예산과 그 일을 그대로 편성했을 거예요. 예. 관료들은 본래 그래요. 본래 가는 거 위에 녹색 얹고 디지털 뉴딜 얹고 뭐 얹고. 그렇게라도 갔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그렇게라도 거는. 갔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이렇게 뭐 말로 버리고 싶으면 단어만 좀 버리고 중요한 정책들은 좀 이렇게 이어가고 이런 노력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게 우리가 한국 경제 초기에 그런 논란을 했잖아요. 내포적 산업화와 수출 주도. 수출 주도로 가버린 거잖아요. 지금 다시 우리가 그 당시엔 인구가 굉장히 작았는데 지금 5천만 인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만 이 5천만 인구로 할 수 있는 내수 시장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부가 종합적으로 검토도 하고 지금 진짜 이런 기본을 해야 되는 시기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잘한 게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늘린 거예요. IRA법이 사실 신재생 에너지 투자법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오해도 빨리 거둬들여야 한다. 그것도 이름 다 바꿔도 좋으니까 빨리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윤석열법이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해서라도 진행을 했으면 중요한 좋겠습니다. 것들은 반드시 좀 그 정치적 이해관계를 가능하면 좀 떠나서 이름 다 바꾸더라도 하여튼 뭐 하고 싶은 대로 이름 바꾸고. 그리고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어제 이재명 대표가 기본사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사실은 늦어져도 그렇게 간다고 봐요. 그게 어떤 그 기간의 문제겠지 방향성은 맞는 것 같아요. 보면. 그러니까 기본소득 개념도 언제냐의 문제지 세계가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경제가 어려워지면 더 그런 개념이 필요해져요. 그렇죠. 그리고 경제가 어렵고 낙관적인 상황을 떠나서 앞으로의 세상이 어떤 자동화되고 이 AI 세상에서는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이 아마도 어떤 한 시점에서부터 대두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미 대두되고 있고 시험을 했는데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절에 그 개념이 받아들여지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가 지금 그런 개념을 받아들이는 것까지 복지까지예요. 복지는 일정 정도 시혜의 개념이거든요. 자선, 시혜. 그리고 그 시혜도 개인이 하는 시혜가 자선이잖아요. 국가가 하는 시혜가 복지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박의 개념에서 민주주의 개념에서. 그래서 그런데 그 개념만으로는 안 되고 이제 제도적으로 기본 시리즈의 개념이 자리 잡아가게 될 것이고. 그게 이제 이거는 뭐 너무나 먼 미래 얘기해서 뜬구름 잡는 얘기를 제가 하나 드리면 저는 이 어떤 기술 발전의 시대가 옛날에 그 노예제가 그 민주주의를 꼽히게 했던 그리스 형태로 AI가 인간의 노예 역할을 하고 인간은 기본소득을 먼 미래 얘기지만 기본소득을 받아서 살게 되는 유토피아에 살게 될 것인지 아니면 인간이 AI의 노예가 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공상과학적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런데 그렇죠. 그 두 가지 일자리 문제라. 근데 가능하면 하여튼 AI가 인간의 어떤 수족과 어떤 노예가 돼서 우리는 인간은 문학과 예술과 철학을 논하고 살고. 그게 사실 막스가 예언한 게 생산력이 무한 발전하면 그런 거라고 하는데 사실 그런 세계가 올진 잘 모르겠고 제가 꼭 노예될 가능성 때문에 무섭다니까요 저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이 사태 욕설 논란이 갑자기 이 조작 사건으로 바뀌는 이 사안은 아마도 그 미디어 학과에서 의제 전환이 어떻게 사악하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교재로 쓰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욕설 논란이라는 걸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해가 필요하더라고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쳐요. 국회에서 이 사람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난처해서 어떡하지? 이렇게 얘기했다고 쳐보세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건 욕설이 핵심 본질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국회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얼굴 팔려서 쪽팔려서 어떡하냐. 이렇게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본질은 욕설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회는 승인이란 말을 쓰지 않아요. 통과라고 해요. 통과. 우리나라를 지칭했다면 대통령은 국회에서 통과 안 시켜주면 어떡하지? 이렇게 해야 돼요. 승인이라는 말 안 써요. 대통령이 통과라는 용어를 몰랐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승인이란 말은 더 모르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이제 우리가 프레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서부터 네. 막 얘기를 하는데 지금 딱 그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욕설 아니야, 바이든 아니야 하니까 욕설 들으려고 하고 바이든 들으려고 하다가 그냥 코끼리가 돼버린 거예요. 예. 바이든과 XX가. 그래서 실패할 예. 것이다. 그리고 MBC 악마화는 하루 만에 실패했다. 예. 전 언론과 싸우시라. 그리고 권력이 언론과 싸워서 이기는 꼴 제가 한 번도 못 봤다. 이게 제가 꼭 하고 싶습니다. 이 말을. 예. 그리고 그 홍사훈 기자가 있어요. KBS. 예. 그가 올린 페북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페북에 올렸어요. KBS 뭐하냐. 예. 내가 봐도 요즘 MBC는 언론으로서 진짜 언론답게 하고 있다. 그렇게 예. 페북에 올렸더군요. 그래서 뭐 어디나 양심의 소리는 있다. 뭐 동료들이 응원하니까 MBC로서는 참 가슴이 따뜻합니다. 예. 아니 이거는 MBC가 솔직히 잘한 것도 아니에요. 아니 그냥 통상 보도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사실 이 통상 보도한 거 가지고 칭찬해 주시는 분들한테는 좀 면구스럽기도 하고요. 그냥 예. 탄압 받으니까 MBC 힘내라 응원한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 어떤 보도 자체에 대해서 그런 보도가 그런 어떤 화면이 잡혔는데 그것을 그런 보도를 안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일단은 가능한 것인가. 그리고 웃기는 게요. 그 영상 기자들하고 예. 팬 기자들하고 전부 대통령실에 보도하지 말라는 협조 요청을 거부했어요. 예. 아니 그게 맞는 거죠, 당연히. 게다가 TV조선도 보도했어요, 똑같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조선일보는 지금 MBC를 비난하고 있어요. 거기 같은 계열사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당연한 보도를 가지고 탄압하고 제가 떠올린 게 통킹만 사건의 조작인데 오히려 조작은 프레이밍 전환의 악의적 시도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하고 있다. 이걸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예. 제 전공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전공이시죠. 예.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소통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